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고려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고려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리고 고려에서 어떤 정치 체제를 운영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따가 또 보게 될 것이지만 개성 성균관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개성 성균관은 고려에서 운영하던 국자감이라는 교육기관이 나중에 이름이 바뀐 것입니다. 자, 우리가 후삼국을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이 후삼국을 통일하는 사람이 왕건입니다. 그리고 그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하기 전에 백제, 그러니까 후백제를 발목을 잡은 것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나주 점령입니다. 이 나주는요, 쉽게 말하면 후백제의 해군 기지였어요. 그런데 왕건이 이 지역을 점령하게 되면서 후백제를 북쪽과 남쪽에서 견제하는 성과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궁예 밑에 있을 때 이러한 일들을 했기 때문에 최고 관직인 시중에 오를 수 있었어요. 자, 궁예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미륵신앙을 이용해서 공포정치를 폈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우리가 유튜브에 검색하면 흔히 나오는 것이지만 누가 기침하는 소리를 내었는가 말이야! 라는 것이 바로 이 미륵신앙을 이용한 공포정치를 나타낸 것이에요. 왕건은 이렇게 후삼국을 통일하고 나서 나라 이름을 후삼국을 통일하기 전에 고려가 만들어졌어요. 이 고려라는 이름은 고구려가 사용하던 고려를 그대로 물려받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아주 좋아요. 그래서 고구려 계승을 표방합니다. 그리고 이제 귀족들을 또는 호족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궁예는 개성, 송악에서 철원으로 수도를 옮겼었는데 다시 왕건은 자신의 기반이었던 송악, 그러니까 개성으로 수도를 옮깁니다. 왕건은 후삼국을 통일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폈는데요. 맨 처음에 했던 것이 바로 세금 감면입니다. 사람들은 세금 부담에 많이 시달리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래서 세금을 줄여주겠다고 하면 지금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왕건은 당시의 세금을 얼마나 줄였냐면 옆에도 잘 나와 있죠. 3분의 1로 줄여줍니다. 또 신라와 친하게 지내는 방법도 썼어요. 왜 그랬냐면 당시에 왕건이 등장하기 전에 궁예와 견훤은 신라와 사이가 나빴어요. 그러면 견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까요? 후고구려와도 싸워야 되고 신라와도 싸워야 해요. 그런데 왕건 같은 경우에는 후고구려를 계승함과 동시에 자신과 맞서 싸울 적을 백제 하나로 만든 거예요. 신라랑 친하게 지내면서.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당시에 아직까지 신라가 멸망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신라랑 친하게 지낸다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정통성, 그러니까 신라랑 친하게 지냈다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무슨 말이냐면 신라랑 친하게 지내서 내가 바로 자격 있는 왕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러한 두 가지 측면에서 신라와 친하게 지냅니다. 이 과정에서 후삼국을 누가 통일할 것인가를 두고 고려와 후백제는 계속해서 맞서게 돼요. 대표적으로 나오는 전투가 팔공산 혹은 공산 전투예요. 공산이라는 지역은 지금의 대구광역시에 있어요. 그리고 고창은 이제 전라북도 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쏘리, 둘 다 경상도에 있네요. 고창과 공산에서 싸웠는데 공산에서는 왕건이 졌지만 고창에서 승리하면서 승기를 잡게 됩니다. 그런데 후백제에서는 왕의 계승을 두고 약간의 갈등이 있었어요. 왜 그랬냐면 첫째 아들 신검을 별로 좋아하지 않던, 왜냐하면 군대를 이끌고 가서 실수를 좀 많이 했었나 봐요. 그래서 신검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대신에 자신의 넷째 아들인 금강에게 왕위를 물려주려고 하자 신검이 이에 반발해서 금강을 죽이고 아버지를 금산사라는 절에 가둬버려요. 그런데 견훤은 앞서서 나주를 왕건이 점령했다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나주를 통해서 고려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항복을 하게 되고 나중에 일리천이라는 곳에서 왕건이 후백제군을 격파하고 결국 후삼국을 통일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 후백제와 고려의 싸움은 누가 더 지난 시간에 배운 호족들을 더 많이 포섭하느냐, 자기 편으로 만드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왕건은 어떻게 호족들의 마음을 얻었을까요?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성을 주었어요. 옛날에는 지금과 다르게 누구나 다 성씨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나라 안에서 98% 정도는 성이 없어요. 이름만 있어요. 그래서 성을 준다는 것은 그 사람들을 특별한 신분으로 대우해 주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씨나 혹은 김씨나 이씨나 이런 식으로 성을 줍니다. 주로 왕건이 많이 준 것은 왕씨예요. 그래서 왕씨를 얻으면 즉 고려 국왕과 내가 친척이다 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왕씨를 많이 나눠 주었다라고 합니다. 한편 결혼도 많이 했어요. 왕건은 결혼만 29번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그 딸들이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에요. 호족들이 세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야, 누구누구 호족, 너의 딸을 나랑 결혼하게 만들어라. 그리고 내 밑으로 들어와라 라는 것인데, 이때 중요한 것은 그 호족들은 왕건의 밑에 들어올 때 자기 세력들이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왕건과 호족이 서로를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에 있었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왕건이 결혼을 하면서 가장 대박 히트를 쳤던 것이 무엇이냐면 신라 왕실과 결혼을 해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신라 왕실과 내가 그렇죠. 한 가족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서 내가 자격 있는 왕이야 라는 것을 또 한 번 보여주게 됩니다. 사신관 제도라는 것을 이제 살펴볼 건데요. 그건 뭐냐 하면 호족들하고 이렇게 마음을 얻는 정책을 했지만 호족들이 왕건보다 너무 커지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왕건은 호족들을 너무 크지 못하게 억누르는 정책도 했어요. 대표적인 게 사신관 정책인데요. 이 사신관이라는 것은 한 지역에서 호족 한 명을 그 지역의 사신관으로 삼아요. 예를 들어서 서울의 사신관은 지영이가 해라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면 지영이가 다른 호족들이 크지 못하도록 견제하는 역할을 맡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리고 기인 제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시연이한테 아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리고 선생님이 왕이에요. 그러면 시연이 아들을 개성에 잡아두는 거예요. 인질로.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시연이가 선생님에 대항해서 대항해서 군대를 일으키거나 그랬다고 하면 너 군대를 일으키는 거 그만두지 않으면 너의 아들이 위험할 거야. 이런 식으로 호족들을 견제하는 거죠. 이와 함께 왕건은 북진정책도 펴요. 이 북진정책에서 계속해서 강조되는 지역이 있으니 바로 서경, 오늘날의 평양 직할시예요. 그래서 이 평양을 중시하고 영토를 북으로 넓히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훈효10조에서도 되게 강조해요. 그리고 신라와 결혼을 했잖아요. 신라 왕실과. 그에 이어서 또 하나 대박 히트를 치는 것이 바로 신라가 항복하는 것이에요. 당시 신라는 나라 이름을 유지하고 있지만 견훤이 한번 쳐들어와서 수도를 공격하고 왕을 죽이고 새로운 왕을 세운 다음에 물러난 상황이기 때문에 나라가 굉장히 불안정해요. 그래서 지금은 왕건이 신라와 친하게 지내고 있지만 언제 신라를 공격할지 모르고 견훤도 언제 다시 쳐들어올지 몰라요. 그래서 기왕지사면 고려에 항복을 해서 자신들의 백성과 또 재산을 지키고자 했다라는 추측을 할 수 있어요. 앞서서 말했던 1,2천 전투예요. 이 1,2천 전투는 옆에 보이세요? 좀 뭔가 황당한 게 보이지 않으세요? 왕건하고 견훤이 한 편을 먹고 후백제군과 맞서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후백제 군대에서는 자기들의 왕이었던 사람이 자기 적이랑 같이 나타나네? 어이쿠야, 싸울 기분이 아니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이해됐나요? 자, 앞서서 훈효10조 이야기를 했는데 훈효10조에서 보면 5조에 나오죠. 평양을 중시해라. 그리고 불교도 중시하는 모습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불교를 장려해라, 연등해라, 팔관해를 해라. 이런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어요. 자, 이제 고려가 세워지는 모습을 봤으니까 어떻게 그 체제를 다지는지 살펴봅시다. 첫 번째로 우리가 만날 사람은 광종이에요. 이 광종이 왜 중요하냐? 왕건이 결혼을 되게 많이 했잖아요. 29번을 했어요. 그러면 자식들이 되게 많겠죠. 그리고 그 자식들이 누가 왕이 될까를 두고서 호족들끼리 왕건이 죽은 다음에 되게 많이 싸워요. 대표적인 것이 왕규의 날입니다. 이 왕규라는 사람은 쉽게 말하면 광종의 외삼촌이에요. 이 외삼촌이 자신이 좋아하는 자기 조카를 왕에 올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러다 보니 왕실의 힘이 약해질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광종과 그 앞에 있는 정종이 이 왕규의 난을 진압합니다. 그래서 왕권이 되게 불안정했구나 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고요. 광종이 이 불안정했던 왕권을 다시 굳게 다지기를 했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한 건 노비안검법이에요. 안검이라는 것은 검사를 한다라는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노비를 검사를 해서 불법으로 원래 평민이었는데 노비로 만들어진 사람들은 다시 양인으로, 그러니까 평민으로 만들어준다라는 제도예요. 요것은 광종이 노린 거예요. 호족들이 군대를 만들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호족들이 사람들을 가지고 있고 돈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평상시에는 노비로서 호족들에게 돈을 벌게 해준, 그러니까 쌀이나 곡식들을 얻게 해주는 사람들이지만 일이 있을 때는 무기를 들려서 군대로 만들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을 풀어주면 나라에는 세금이 늘어나고 또 나라의 군인들도 만들 수 있고
또 호족들이 군대를 만드는 것을 억누를 수도 있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과거제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과거를 보려면 뭐를 공부를 해야 돼요, 사람들이? 유교를 공부를 해야 돼요. 유교 경전들을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유교에서 강조하는 것은 임금한테 충성해라 라는 것이죠. 그게 첫 번째 이유. 그리고 두 번째로 당시의 과거 제도는요, 시험 문제를 내면 시험 문제를 낸 사람하고 과거 합격자하고 선생님과 제자 관계를 맺어서 그게 또 학연이 돼요. 연줄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연줄을 없애버리고 왕이 직접 시험 문제를 내면 어떻게 돼요? 왕하고 신하들하고 선생님과 제자 사이가 돼서 학연으로 연결되죠. 그럼 신하들이 누구한테 충성할까요? 왕한테 충성해요. 이걸 노린 겁니다. 그래서 귀족들을 낮추는 동시에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충성을 할 수 있는 신하들을 늘리는 것, 그것이 광종의 목표였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광종이 죽고 나서 새롭게 성종이 왕이 됩니다. 성종은 나라를 더 잘 다스리고 싶다. 그러니 너희들이 건의할게. 그러니까 왕한테 이야기할 게 있으면 한번 말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최승로라는 사람이 시무 28조를 내놓습니다. 내용들을 살펴보면요. 이제 태조께서 나라를 통합하고 지방관을 파견하고자 했지만 아직 파견을 못했습니다. 지방관 보내세요. 관리 보내세요. 라는 거. 그리고 둘째로 연등이랑 팔관회를 하는데 너무 사람들의 부담이 심해요. 그러니까 그것 좀 줄여주세요. 그리고 유교 정치를 하셔야 됩니다. 불교는 죽고 나서를 생각하는 거지만 유교는 지금 현재를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교를 많이 장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건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종은 이것들을 다 받아들여요. 그래서 유교 정치를 더욱더 강화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고려의 왕권이 높아만지네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유물들이 있어요. 선생님이 오른쪽에 뭐라고 했어요? 용두사지 철당간이라고 하는데 당간이라는 것은 절이 있으면 절의 경계를 나타내는 깃대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철로 된 깃발대에다가 붉은 깃발을 내어서 여기서부터는 절의 경계 지점입니다 라는 것을 나타내고자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써 있다는 거예요? 광종이 사용했던 연호인 준풍이라는 연호가 쓰였다는 겁니다. 광종은 자기 자신을 황제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제 개경을 황도라고 불러라, 서경을 서도라고 불러라, 그리고 나는 황제니까 한 해의 이름은 내가 지을 거야. 올해는 준풍 3년으로 해라. 광덕 몇 년으로 해라.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제 고려의 정치제도를 살펴볼 건데요. 고려의 정치제도는요. 이제 삼성 육부제를 받아들이지만 나름대로 특색을 갖추고 있어요. 어떠냐 하면 이제 중서성과 문화성을 합쳐서 중서문화성으로 만들어서 국가의 정책을 논의하고 결정하게 했고 상서성은 육부를 통해서 정책을 집행하게 했구나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려에서 중요한 국방부의 역할을 하는 것이 도병마사 식목도감인데요. 이것은 고려에만 있어요.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면 삼사는요. 원래 송나라 제도거든요. 근데 고려가 받아들여요. 송나라에서는 이제 회계뿐만이 아니라 각 부서에 돈을 나눠주고 돈을 어디에 써라! 라고 하는 기관인데요. 고려에서는 송나라랑 다르게 단순히 돈이 맞나 안 맞나만 확인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조선시대 3사랑 잘 구분해 두세요. 이제 지방제도를 살펴봅니다. 지방제도는요, 크게 3경이 있습니다. 수도인 개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서경, 평양이 있고, 경주, 동경이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남경이라고 해서 서울이 새롭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향, 부곡, 소가 있는데 특수행정구역으로서 농업에 종사하는 향이 있고요. 향이나 부곡이 있고요. 수공업,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자기를 만들거나 혹은 각종 철로 된 제품들을 만드는 소가 있어요. 그 외에 이제 일반 행정구역, 지금은 우리가 뭐 전라도, 경기도 이런 도가 고려 때에는 5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밑에 주부 군현 같은 곳들이 있었구나 이해하시면 되고요. 양계는 국경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군대를 파견하고 병마사라는 관리를 두어서 관리를 하게 했어요. 그리고 경기도의 어원이 된 경기라는 지역이 있는데 개경과 그 주변 지역을 가리킵니다. 자, 군사제도와 과거제도 살펴볼게요. 오늘 내용이 조금 많아서 20분이 넘어가요.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중앙군으로는 2군과 6위가 있었어요. 그런 게 있었구나 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지방군에는 주현군이 있고 주진군이 있었는데 그런 게 있었구나 라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과거제도 살펴볼게요. 문과, 잡과, 승과를 좀 살펴볼 건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다? 무과는 없다. 무예나 혹은 좀 몸이 좋은 사람들을 임명하고 그 사람들이 자손 대대로 군인이 되게 했던 게 고려의 제도예요. 무과제도는 언제 생기냐? 조선 때 들어와서 처음으로 생깁니다. 그래서 고려 말에 물론 무과가 잠깐 생기기는 하는데 그때뿐이에요. 왕이 죽거나 혹은 원나라가 이놈 하면 없어지고 막 이런 시기예요. 그런데 지금은 문관을 선발하는 문과, 그래서 문의 능력을 시험하는 제술과 혹은 경전의 이해를 확인하는 명경과 이런 것들이 있었고, 잡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판사님이나 혹은 동시통역사 이런 사람들을 뽑는 게 잡과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승과는 이제 스님들을 뽑는 시험이 있었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그리고 이러한 관리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시험에 잘 대비할 수 있도록 학교가 필요해요. 그래서 국자감이라고 일종의 국립대학을 세웁니다. 이것이 나중에 뭘로 바뀐다고요? 성균관으로 바뀐다고 했고, 지금 사진에 있는 것은 개성에 있는 성균관 명륜당이라는 건물입니다. 조선시대에서 성균관 제도는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성균관대학교 안에 들어가 보면 성균관이 있죠. 실제로.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하러 왔을 때 할 것이고요. 나만의 훈요식조 만들기를 할 겁니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따로 안내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수업도 여러분들 열심히 잘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실제 수업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